예,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보도라인 PD 경계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대인관계적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보니까 조금 진도가 늦긴 한데, 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촬영 간격은 조금 이렇게 올려나가는 날짜 보시면은 좀 길어서 죄송한데, 이게 다 쌓이면 뭐 한 번에 볼 수 있는 구조니까, 예,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은 성나고 까다로우며 충동적이고 변덕스럽다고 정평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정한 상황들 하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성을 가지고 기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특정 상황이라는 게 이런 증상이 좀 발현이 덜 되는 상황들, 그다음에 이제 주제가 대인관계인데요. 소위 말해서 본딩이 된다. 조커랑 그 헨리 맞나요? 헨리 맞 헨리가 아니라 그 누구죠? 여자? 할리. 죄송합니다. 그 조커와 할리와 같은 관계가 되면 굉장히 안정된 성격 구조, 대인관계 양상을 띠기도 해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뭐 한 쌍의 기벌레지만 물간의 정서적 안정을 얻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특정한 상황들 맥락 안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구조가 주어지면이라는 게 이제 예, 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이전에 이제 발달해서 봤지만 이 양육 환경에서의 어떤 불안정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성격 구조상 안정감을 추구하는 형태의 어떤 영향으로 나타난다고 보면 구조가 있는 상황,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그들은 잘 수행하고 수행 구조가 없다면 수행이 훨씬 저조하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수용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타인을 찾는 것은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대인관계 조화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 증명돼요. 그게 이제 치료적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환경. 이 경우에 관계 내의 구조는 잘 정의되고 관계 내의 어떤 구조가 잘 정의됐다는 것은 서로의 역할이라든가 관계의 어떤 이 위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 정의되어 있다라는 거. 또 쉽게 기대들을 충족시킴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 그러나 종종 대인관계적 안정성의 잠재력은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프런트 메이트의 의도나 이제 메이트 하면 뭐 와이프와 허즈밴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짝이죠. 같이 지내고 있는 의도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내고 있는 커플 개념으로 의도나 타인들의 이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전형적인 어떤 오해석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탈선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그렇죠? 또다시 어반던먼트의 부담, 어반던먼트 이제 유기되는 거에 대한 부담은 보통 그들 삶에 존재하는 오해석을 예견하는 숙련된 어떤 기술을 가진 세심하고 아량 있는 참을성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어서 그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조심스러운 언어를 구사하고 환자와 현재의 관계들의 진정성 있고 예, 강건한 강건하다는 게 건강하다는 의미고 현실 세계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디퓨즈 완화시킨다, 흩어놓는다 이거죠. 예. 그때 그들은 혼동이 발달되는 시기 동안 카오틱한 상황이 들어가는 시기 동안 필요하다면 환자를 차단시키지만 보통 리어서런스를 제공하고 확신을 주고 경계선 수준에 있는 환자의 현실 검증력을 보충한다는 거는 그냥 간단한 표현으로는 조언을 해준다. 이 조언이라는 표현은 좀 맞진 않지만 보강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조지아의 거부성 기질이 어, 홀, 헤롤드군요. 헤롤드의 직업 생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긴 하지만 조지아와 하롤드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면 관계의 안정감이 유지되는. 아울러 대부분의 장애자들과 유사하게 경계선 성격 장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경계선 성격 장애들과 경계선 성격 장애는 단연 정도의 문제다. 예. 정도 디그리라고 이 레벨의 어떤 수준을 봤죠. 이건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좀 디그리는
좀 더 그 옅은 맥락, 이 단계가 좀 더 세밀화되어 있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욕구들과 병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심하다. 덜 코헤시브한, 이제 덜 응축된 성격 구조가 이렇게 좀 안정되어 있는 그런 센스 오브 셀프와 자기에 대한 어떤 감각보다 어, 와군요, 그쵸? 그런 거랑 보다 큰 정서적 디스레귤레이션을 조절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치료 장면 밖에서 자신의 병리를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홀딩 엔바이러먼트를 안아주는 환경이라고 얘기하죠. 기꺼이 만들어줄 사람을 거의 찾지 못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뭐 혼자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약간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보다 응축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자기의 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하고 가지면서 정서적으로는 이제 디스레귤레이션하고 정체성 혼란이 덜한 사람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대인관계가 양쪽 모두에게 강화하기 때문에 모두를 강화하기 때문에 여기서 강화는 원서를 봐야 되는데 강화라는 게 아마 보상으로 주고 서로에게 기쁨을 준다, 예, 이득이 있다 이런 의미 같아요. 레인포스먼트 하는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기 동안도 보다 쉽게 견뎌낸다. 그렇겠죠? 이런 환자들은 종종 그들의 배우자나 애인이 보기에 그러한 이 트라인 타임이라는 게 서로에게 이렇게 고난이 되는 시간, 도전이 되는 시간 이런 거죠.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 예, 타임이 가치인 시기가 되었다라는 리디밍 퀄리티를 가진다. 디미이라는 게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경험이 좋기 때문에 이 경계선 환자들이 가지는 이 혼란감들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환자들은 종종 그들의 배우자나 애인이 보기에 그러한 아, 예, 그렇죠. 예를 들어 안정적인 대인관계의 상황에서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은 사교적이고 상당히 인텔리전트하고 또 좋은 유머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대신 의미 있는 다인은 아마도 어떤 이유에서든 그 환자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게 하는 보완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메꿔주고 있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기분에서 거리낌 없이 나오는 경계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격렬한 대인관계적 일상을 믿기 어려울 정도다. 아주 그냥 진짜 경계성 환자는 만나기 쉽지도 않고요. 굉장히 강렬한 뭐 그래서 이제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심한 경우는 드물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뭐 레전더리 전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이 번역 잘하신 것 같아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누군가를 원하기는 하지만 많은 경계선 성격 환자들은 특별한 누군가를 우리는 원하죠. 예. 많은 경계선 성격 환자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의 정당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타인에게 이제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의 대인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파워풀하거나 양육해줄 대상의 굶주려 있다는 추구하고 이게 아니라 마치 원시적인 초반에 그들은 마법적으로 인벌브 된 것처럼 느끼고 이런 표현은 밀런이라는 분은 무슨 문학 소설가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걸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거 더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 말고 이전에 나왔던 버전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영어 번역하느라고 아주 생고생을 했는데 지금 챗GPT가 더 잘하려나? 예,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거죠.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신비감과 이런 거에 느낌에 해당되는데 이게 굉장히 더 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경계성 환자들은 마법적으로 관여된 것처럼 느끼고 그들의 파트너를 여태껏 본 것 중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받들어 모시고 이 상황. 이게 누구나 그래요, 어느 면에서. 근데 어떻습니까? 이걸 이상화 여기 나오죠. 아이디얼라이제이션. 이게 증상이에요. 그들의 파트너는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벌써 위험하죠. 이런 완벽한 사람의 사랑과 애정을 받는 경계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역시 특별하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디스턴스가 참 수 없고, 세퍼레이션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다 거부하나? 뭐, 비유가 어쨌든 진짜 이제 하산오버 얘기가 떠오르는데 열 교황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를 만나면 열 교황이 필요 없다는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파트는 너무나 특별하고 완벽한 사람이 사랑과 애정을 받는 경계선교에서 특별하고 거리를 참을 수 없고 분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그쵸? 예. 그래서 뒤에 나오는 케이스 앞에 전에 케이스 제니가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면 받는 사람들도 그런 느낌을 가져요. 예, 공중으로 날죠.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강렬하게 연결되고자 하는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이 컨센트레이티드 니드의 결과로서 이렇게 집중된 필요성이기 때문에 거꾸로 어떻습니까? 이런 걸 누구도 주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나의 마지막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니까 유기불안하게 돼요. 예. N극이 오면 S극이 오는 거죠. 세상 이치가. N극만 딱 떼어서 갖고 싶지만 이는 이미 정신역동적 접근의 맥락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대인관계적 접근은 인터널, 사이킥 스트럭처를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내적 정신 구조를 강조하면서 정신역동 설명책에서는 다소 간과된 sense of immediacy and context를 추가하고 있다. 이건 뭐 용어가 접근적인 부분, 뭐랄까요? 이 전문적인 용어인데 immediacy and context 이게 맥락이겠죠? 맥락은 알겠는데 immediacy는 즉각성인가요? 감각. 그래서 어, 예, 이 이메디언스가 즉각성 맞네요. 즉각성. 그러니까 어떤 맥락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맥락적 감각 그리고 즉각성의 감각. 그러니까 바로 지금 내가 어떤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필요할 때 이런 의미가 이제 예, 이런 의미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인관계에 안전하게 인벌브인 되어 있을 때조차도 유기에 대한 두려움,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 스스로 현실에 대해 만약 그 관계가 종결된다면 마치 그들의 셀프 코헤시브니스나 자기 응집성이나 아이덴티티가 와야 될 것이라는 거의 망상 수준에 이른다. 자기가 붕괴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죄송합니다. 갑자기 화면이 나왔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예를 들어 그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그녀가 없다면 삶은 공허할 것이며 그들 존재 자체는 그 관계를 지키는 데 달려 있다고 느낄 것이다. 요거 강의 들으시면서 이런 느낌 갖는 분도 계실 텐데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어,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정도가. 죄송합니다. 이거 저만 혼자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보이시죠? 자, 다시 저희가 이제
심지어 대인관계에 안전하게 인벌브인 되어 있을 때조차도 유기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 스스로 현실에 대해 만약 그 관계가 종결된다면 마치 그들의 셀프 코헤시브니스나 셀프 아이덴티티가 와해될 것이라는 거의 앙상에 가까운 수준에 이른다. 예를 들어 그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녀가 없다면 삶은 공허할 것이며 그들의 존재 자체는 그 관계를 지키는 데 달려 있다고 느낄 것이다. 이거 연애 가사,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오죠? 그럼 이 가사는 보드라인 환자가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우리가 트라우마 필리아라는 표현도 써요. 그런 연애하고 이별하고에 대해서 사람과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 고통을 심하게 느끼는 예. 이런 거에 이제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한테 이상적인 사랑을 주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게 성격 장애의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는 거일 수도 있다. 이러한 두려움을 보상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타인을 경계성 환자들은 양육하고 환자들을 의미 있는 타인은 양육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항상 피지컬 어웨어러블 하고 이건 어떤 성적 의미도 있고요. 스킨십도 있고 그래요. 절대 그들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의미 없는 거죠. 이래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기에 대한 두려움은 판타지에 한정돼 있지 않고 그보다는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의 의사소통과 타인 행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한다. 그렇죠. 생활 안에 들어온다. 그냥 판타지 안에서만 그러면 되는데 그보다는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할 만한 일들을 쉽게 숨겨 이 세한 단서에 반응하는 거. 이게 버리는 거 아니야. 나한테 뭐가 심각하냐. 그다음에 무고하거나 무관한 사건들 또는 전애들은 비판이나 비난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다른 사건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약화된 외정으로 인식되거나 사랑이 식고 있어. 타인이 그들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거부하거나 더 이상 돌봐주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래서 대단치 않은 경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조차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의 최악의 두려움인 통체적인 거절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대단치 않은 경계라는 게 선을 그어서 다시 만나지 말자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떨어져서 혼자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아무리 가까워도 요게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거절이 돼버려요. 토탈리. 예, 완벽한 거절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정오에 차가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진술은 예를 들어 오늘 정오에 차가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진술은 그리고 너는 나랑 같이 가지는 않을 거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 네, 그 결과 사소한 사건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중요한 의미와 완전한 정도를 벗어나 부풀려져서 주요한 대인관계적 파국을 만들어내. 밀라는 작가가 되려고 했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누가 시켜서 이렇게 쓴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이 저자도 그래요. 저자겠죠. 이분이 대단한 건 이렇게 눈에 보여요. 이건 이제 이데오그래픽하다라고 설명하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예. 아, 그러니까 보더라인이라고 하는 이론적 틀 안에서 현실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격 장애의 어떤 행동 양식들을 보여주죠. 예.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을 진단 내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주요한 대인관계적 파국을 만들어냈다. 경계선 성격 장애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곧 내쳐질 것이고 돌봐줄 어떤 사람도 없이 길을 잃고 홀로 버려질 것이다. 이 경험을 하면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을 갖는다. 근데 이게 마치 아이처럼 그런 상태로 경험한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중요한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멀어지려 한다는 느낌은 이머전시 리액션. 그렇죠? 그리고 눈물 어리고 무력한 마비 상태. 파랄리시스라고 그러죠, 마비. 거의 이 조증에 가까운 분노의 하이퍼액티브 과활동적 표현으로 예, 중단시킬 것이다.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 지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난리를 치는 거죠. 관계에서요. 유기공포에 의해 발생한 왜곡들은 악순환을 유발하는 병리로 확장되는데도 적용된다. 이 왜곡, 약간 인지적인 측면인데 이게 이제 인지적인 측면은 어,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계 안에서 생긴 문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타인은 단순히 떠나버리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그들의 애착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분리를 회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시도를 그렇죠? 분리에 대한 두려움은 아무리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서서히 파괴시켜 분리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죠? 서서히 파괴시켜 자 인내력이 강한 사람 또 정상인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아닌 이상은 파괴된다.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이 해니까 경로한 혼합된 특성들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제니는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단식 투쟁을 하면서 아빠와 베라가 이혼하기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애착을 채워놓고 이상화된 인물이 그런데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환을 생성해낸 그렇죠? 예를 들어 상대방은 이러한 강렬함을 견딜 수 없어서 똑같이 돌기 전에 경계선이기 전에 견디기 힘들죠. 자연스럽게 그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원래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유기에 대한 두려움은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제니의 남자친구가 에빌로 표현되어 그녀의 분노와 불안정성을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가 그 관계를 지속하길 원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겠다. 그렇죠? 불가피하게 이러한 생각들은 아마도 정서적인 거리두기나 양욱의 소홀, 누가 누굴 키웁니까? 근데 경계선 환자는 이걸 기대한다는 거죠. 통해서 대인관계의 질 그 자체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걸 또 예민하니까 감지하죠. 관계가 브레이크 포인트, 작살나는 지점까지 이르게 충분한 만큼 분명하게 가깝죠. 때때로 그들은 무력감과 회개의 자세로 전환해요. 이 회개라는 건 종교적인 수준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컨실리에이션, 재결합, 화해를 구걸하지만 예, 구걸하고 그들은 내내 자살신용과 자기 파괴적인 충동인 행동을 하면서 헤어지고 이사 가고 화해하고 다시 이사 오고 또 다시 싸우고 맞으면 다시 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어때요? 다른 짝을 찾아 엘리자의 사례를 살펴보자. 엘리자는 막 세 번째 이혼을 하려고 하며 절망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고 엘리자와 그의 남편은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경계선 성격에서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유기를 피하기 위한 시도로서 엘리자가 남편에게 하루에 네다섯 번씩 전화를 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관계에 여전히 희망이 있어. 상담할 때 이거 참 다시 만나고 싶으면 여러 가지 알아라,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데 안 듣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남편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히 불안, 헤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화번호 바꾸고 이사 갔고 그녀는 그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 이러한 방식으로 그녀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마법 같은 융합에 사로잡혀 가서고 디파이닝 타이닝 관계가 종결되면 괜찮은 관계인데 망연자결해지고 의존성 종결되면 망연자실해지는 의존성 성격자와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자에게 있어서 이런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매 순간 그녀는 완전히 상실하며 자살 시도는 이러한 패턴의 일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다음 퓨전을 찾아 나섭니다. 이 퓨전이 뭡니까? 이 불안감을 녹여내는 관계를 찾아 나서면서 엘리자는 그녀가 한 주에 요구했던 치료의 회기수에 제동을 걸었던 자신의 이전 치료자를 평가절하하였고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돌봐줄 새로운 사람을 원했다. 이런 요 사례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여기 설명이 있죠? 요 사례 보면 예, 진단 기준이 나고 세련되고 포리시드 매력적인 47세 여성의 엘리자는 그냥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이유를 찾아왔고 요건 표면적 이유예요. 항상 콘텍스트 맥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맥락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뭐 PTSD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사실상 우울감과 절망감은 그녀의 세 번째 결혼 생활이 금가기 시작부터 증가해요. 이게 사회적 이유예요. 사실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불구 중인 그녀는 무력세월로 남겨진 것에 대해
극도의 분노와 무가치감을 보고하여 그녀는 이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으며 대신 쇼핑하고 금전적으로 살 여유가 없는 물건을 사고 마음하고 남편을 대신해줄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데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게 경계선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 혼자 있는 부분이 힘든 거죠. 그래서 가족 주류는 실패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하루에 4, 5시간씩 전화하기 시작한 후 그 사람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 갔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난 몰라요. 안타깝지만 전문적인 상담이나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경계성 환자를 대하는 가장 좋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인이 경계성 환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런웨이, 런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자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측면에서 그녀는 10대 청소년에게나 어울 법한 실존적인 고뇌에 몰두해 있어서 실존적인 고뇌, 인몰스가 되는 건 아주 굉장히 죽음 같은 여전히 엘리사라는 사람의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밝혀내게 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그녀는 하드하고 타산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드하고 또 타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별로 맞나 모르겠지만 완전히 굉장히 경직되다 보면 강하고 이런 모습 명백히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엘자에게 something to be를 주었다. 그렇죠? 좋은 관계도 아님에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 때때로 남편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진절머리 나오면 이게 뭐 전형적이죠. 이상화와 평가절하. 이러한 불안정성은 엘리자의 과거 역사에 늘 존재해요. 그녀는 큰오빠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녀의 어머니의 여러 차례 결혼은 이게 또 요소예요. 그녀에게 우붓자매, 우붓남배, 엑스 스텝 시블링스 뭐예요? 사촌이죠. 를 남겨주었다. 가정 내 인파이팅 내부는 진심에서 우러난 의사소통을 대신해 왔다. 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싸워왔다는 거죠. 이 확대 가정의 특정 일부 구성원들은 서로 또 파벌을 나눠 가지고서 더 이상 서로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엘자는 그녀의 어머니가 재혼했을 때 늘 short end of the stick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 이게 뭐예요? 아마 속담 같은데 스틱의 짧은 쪽이 뭐 이렇게 뽑기해서 그런 의미 같습니다. 매번 결혼할 때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좋은 일 당했다라는 거죠. 매번 결혼할 때마다 이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엘리자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사귀지 못하였고 그녀의 학업은 방치되었다. 엄마는 엘리자의 성적에 신경 쓰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이 애쓰는 것보다 이러한 무관심한 태도에 적응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엘리자가 남편들 중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번 결혼 생활에 실패했을 때마다 그 전부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더 찬찬히 짚어보자면 그녀는 자살 시도 이후 2번, 약물 남용으로 1번, 3번 입원했었다고 토론합니다. 그녀는 매번 입원 이후 펠롭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다른 치료자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초반에 그녀는 최근의 치료자가 결국 문제의 진상을 캐내리라고 확신하면서 불못없이 존중하였다. 최근에 그녀는 그녀 자신에게 더욱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녀는 만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낙담하고 분노하였다. 예, 이 사례에 대해서 또 앞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